안녕하세요. 상무론 5주차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은 인커텀스 2020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EXW, FAS, CPT, CIP를 살펴보았고요. 요렇게 살펴봤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D 조건, D로 시작하는 인커텀스 조건들을 먼저 살펴볼 건데, D로 시작하는 그 인커텀스들은 특징이 뭐냐면 양육지 인도 조건입니다. 양육지 인도 조건. 양육지 인도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의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오른쪽 이쪽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쪽에 그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부터 선적을 해서 항공편을 이용을 해서 DAP 조건도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어떠한 운송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이 철도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 해상 운송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서 양육지에 가져다 놓고 양육지에 도착을 하게 된 이후에 이 터미널 지역에서 물품을 양화 준비된 상태로, 양화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면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의무는 매도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릴 수 있는 준비 상태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이곳까지 양화 준비가 완료된 상태까지가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운송 구간을 포함해서 이 왼쪽 편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인 위험, 아니면 하물의 멸실 손상들이 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기결이 되고요. 매수인은 그 이후에 하물을 이러한 운송수단에서부터 양화하는 그러한 일부터, 비용부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 특히 수입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DAP입니다. 그래서 at place,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해 주는 곳이 되는 것이고, DAP 다음에 지정된 장소가 오는데, 이 장소는 당연히 place, insert name, place of destination, 요 장소가 됩니다. 이 장소라고, at place라고 하는 이 place는 주로 이런 곳이 되겠죠. 터미널, 항구가 될 수도 있고, 부두가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야드가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도로철도 화물 터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매도인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으로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가져다 두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조건이 DAP 조건입니다. DAP 조건은 다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조건과 마찬가지로 현물 인도 조건이고요. 매도인은 목적지 인도 장소에서 물품을 실어둔 채, 내려주는 거 아니죠. 실어둔 채 양화를 위해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수인의 통제하에,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게 되면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서 인도를 완료하는 것이 DAP 조건이고요. 그 이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전까지는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이 됩니다. 수입 통관은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것이고요.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조건은 DPU입니다. DPU, Delivered at Place가 앞에서 살펴본 DAP였다면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U가 붙어 있죠. 이 U는 Unloaded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로드가 싣다고, unload가 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unload를 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DAP의 경우에는 물품이 양화 준비가 된 상태로 내려주지 않고, 내리는 것은 매수인이 한다는 거였잖아요. 이 내리는 행위를 매도인이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DPU와 DAP의 차이는 딱 그 차이입니다.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도 그 at place 터미널이 되겠죠. 부두가 될 수 있고 창고가 될 수 있고 컨테이너 야드가 될 수 있고 뭐 도로, 철도, 항공 터미널 이런 것이 되는데 이곳에서 물품을 내려주는 것까지 매도인이 하는 것이 DPU에 해당이 되고, 똑같이 수입 통관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DPU입니다. 그래서 delivered at place와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이 두 조건의 큰 차이는 매도인이 물품을 내려주느냐, 목적 터미널에서 물품을 내려주느냐, 아니면 매수인이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물 인도 조건이고, 이것이 요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목적지 양육항에서의 화물을 양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 여부에 따라서 DAP를 쓰느냐 DPU를 쓰느냐라는 점입니다. 사실 큰 차이 없는데, 이게 인커텀스 2010 시절에는 DAT 이름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11가지 인커텀스 규칙들이 쭉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각 조건의 그 어떤 갭과 차이가 제일 작은 게 DAP와 DPU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AP 조건이든 DPU 조건이든 이 뒤에 오는 장소, DPU 한 다음에 이 뒤에 오는 장소 있잖아요. 이거는 place of destination이 됩니다. 그리고 DAP든 DPU든 모두 다 동일하게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공, 해상, 철도 운송 상관없이 이런 터미널이나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목적지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 양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차이점 외에는 DPU나 DAP나 DPU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크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조건은 DDP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uty라고 하는 건 관세를 의미합니다. 수출 통관이랑 다르게 수입 통관을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 부과까지라는 측면에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출자인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해주는 조건이 DDP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업소, 지정된 양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로든 철도든 항공이든 해상이든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운송을 하고, 그 터미널에서 똑같이 우리가 DAP를 봤던 그림과 DDP를 봤던 그림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그림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터미널에서 그 터미널은 부두도 될 수 있고 창고도 될 수 있고 컨테이너 야드도 될 수 있고 도로, 철도, 항공의 화물 터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 또한 똑같아요.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그러니까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DAP, DPU, DDP가 있는데, 목적지 터미널에서 주된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리는 그러한 의무를 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만 하는 것은 DPU만 해당이 됩니다. DAP와 DDP는 매도인이 해주지 않아요. 매도인이 해주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 보세요. DAP의 경우에 매도인이 안 해주죠. 매수인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DPU에 오면 매도인이 내려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DAP보다 DPU가 매도인이 직접 자기가 내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역할과 매도인의 비용이 커졌죠. 그런 다음에 DDP에 오면 수입 통관까지 매도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DDP도 DPU처럼 매도인이 화물을 양화해주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봐야 돼요. DAP가 있는데, DAP가 있는데, DAP는 매도인이 하물을 내려주지 않고 양화 준비 완료된 상태로 넘겨준다. 하물을 실질적으로 DAP에서 내리는 거는 매수인이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양육 책임도 매수인이 있고, 여기 저기 있죠. 양육 책임도 매수인이 있고 수입 통관도 매수인이 있다. 요 두 가지 책임이 매수인한테 있는 거예요. DAP 기준으로. 그 중에서 양육 책임이 매수인이 있는 거, 이 양육 책임이 매도인이 한다라고 하면 DPU가 되는 거고요. 수입 통관 여전히 매수인이고요. 이 DAP의 양육 책임도 매수인, 수입 통관도 매수인인 상태에서 요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하면 뭐가 된다? DDP가 되는 거예요. 이 DDP의 하물의 양육 책임은 여전히 매수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DAP가 있고, DAP가 기본 옵션이고, 여기서 양육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DPU. 수입 통관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면 DD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AP, DPU, DDP 순으로 매도인의 책임과 매도인의 비용이 커지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DD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역시나 이 부분이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적지에서 양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듀티, 관세를 부담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 관세청이라고 얘기해서 미국에다 관세를 납부한다는 것인데, 그게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EXW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DDP 조건을 국제무역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EXW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혹 쓰이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꼭 그 수입자가 그 물품을 수입국으로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보낸다든지, 뭐 등등등의 이유로 간혹 가다가 전체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EXW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래의 정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DDP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 통관하고 수입 통관의 역할이나 롤이 엄청 다르거든요. 수입 통관의 경우에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듀티,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DDP가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max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라는 측면이죠. 그 점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DP까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개가 남았는데, 이 4개는 앞서 나왔던 7개랑 좀 다르게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라고 ICC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커텀스를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것은 인커텀스를 만든,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FAS는 그렇다 치더라도 FOB나 CIF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복합운송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의 어떤 변화나 변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느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널리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사용 설명서를 뭐 읽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용 설명서를 그냥 참조를 할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커텀스는 그러한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 수준도 안 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ICC가 말하는 어떤 그 사전적인 정의로서, 사전적인 내용으로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서, ICC가 제정한 인커텀스라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 FAS, FOB, CIF, CFR이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FAS, FOB, CIF, CFR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7가지 조건도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예를 들어서 FCA나 뭐 CIP나 이런 것들이 항공운송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도로운송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해상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FAS인데 Free Alongside Ship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free란 말을 할 때 자유로워지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물품에 대한 벗어난다, 권리 책임, 비용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어디에서? Alongside Ship이라는 표현이 드러나요. 그럼 이 Alongside Ship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Alongside Ship의 그 정확한 정의는 번역을 하면 선측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선박의 양하기, 크레인 있죠. 우리 여러분들 뭐 이기대나 뭐 저런 부산 북항이나 아니면 신항만 이런 데 가보면 큰 겐츄리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 말하는 거예요. 그 크레인의 어떤 범위 내, 도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alongside ship, 배 옆에 둔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그렇게 선박의 선측에 둘 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 그 자신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FAS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인도 지점 자체가 선박 옆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 자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해상 운송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FAS의 경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 화물,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 그 내용물을 보통 이제 뭐 사일로라든지 뭐 이렇게 야드라든지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데 두거든요. 선박 주변에. 그런 곳에서 화물을 인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FAS 다음에 뒤에 오는 장소는 당연히 place가 아니고 insert name port of shipment, 그러니까 선적항의 그 어디, 부두 어디, 이런 데 이런 장소가 이 FAS 뒤에 장소로서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놓아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물품을 조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커텀스에 이 조달한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물품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준비를 하고 생산을 해서 선측 난간 옆에 두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조달이란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놔둔 물건, 남이 놔둔 물건, 남이 준비한 물건, 남이 그곳에 갖다 둔 물건을 자기가 구매를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게 해 두는 것 자체도 그것을 조달이라 하고, 그렇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서 물품을 가져다 두거나 아니면 그렇게 놓아져 있는 물건을 자기가 구매를 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철강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뭐 철강석을 캐가지고 수출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생산업자가 생산을 해서 부두 야적장에다가 선적해 놓은 철강석을 구매를 해서 매수인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큐어, 이거를 조달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선측 난간에 자기가 가져다 놓는 거, 아니면 그렇게 가져다 둔 물건을 구매하는 거, 이거 모두 다 매도인이 물품을 제대로 인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FAS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측 난간,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항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그 부두의 옆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항은 항만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부산 신항도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보통 선석에 접안을 해서 화물을 선적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두의 저반 시설이나 부두의 선석이 부족하거나 선박의 어떤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항구에서는 화물을 부두에서 선적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선을 이용해서 보조 선박을 이용해서 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에다가 화물을 적재하는 그런 경우라면 배 옆에다가 그 보조 선박을 갖다 붙여서 여기다가 화물을 두고 거기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AS가 이 본선의 선측 난간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이 두 지점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부두 시설이 좋으면 로딩 벌스 이 배 옆에서 옮겨 실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선 라이터에서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품을 넘겨주는 것은 주로 이제 벌크 화물을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고, 전기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도인이 이렇게 뭐 부두 선측 옆에서 이렇게 화물을 넘겨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직접 자기가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뭐 CFS나 CY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버리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FCA를 사는 게 사실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FCA가 그렇게 매도인이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서 넘겨주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인커텀스를 만든 ICC가 FCA를 만들 때 이 컨테이너의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든 요렇게든 FAS를 쓰게 되면 지정된 항구에서 선적항에서 포트 오브 시먼트에서 물품을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FAS 뒤에 항구를 적어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곳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어떻게 보면 선적항 본선의 선측 난간에서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물품을 준비하고 내륙에서 운송을 해서 수출 통관을 하고 물품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면 겐츄리 크레인으로 넘어가기 직전 그 단계까지만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FA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B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처럼 F로 시작을 하죠. F로 시작하는 말들은 그 어떤 지정된 장소, 지정된 부두 선층 옆 아니면 본선 적재 C에 그 물품을 두고 그 물품을 둔 곳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모든 비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FCA의 경우에는 퍼스트 캐리어, 캐리어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고, 앞에서 살펴본 FAS는 alongside ship, 매도인이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놔두는 것으로서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비용으로부터 모든 것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FOB는 이 인커텀스가 만들어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형거래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FOB가 있었기 때문에 인커텀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FOB와 CIF는 인커텀스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 200여 년 전부터 무역을 하는 수출입 상인들 사이에서 간행으로 이루어진 상간습으로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규정화하고 국제화해서 국제적인 상규칙으로서 만든 것이 ICC의 인커텀스이기 때문에 인커텀스 이전부터 존재했던 대표적인 정형거래 규칙이 이 FOB와 뒤에서 살펴보게 될 C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B가 원래 명칭은 프리 온보드입니다. 그래서 프리 온보드로 사용이 되다가 이게 줄여 사용되다 보니
알파벳 대문자의 첫 글자를 따서 FOB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드라고 하는 것은 갑판을 말합니다. 화물을 갑판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비용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그 시점으로 되어 있고, 요걸 기준으로,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오른쪽은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과 역사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실제 오늘날의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국제운송 간행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지금 CY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컨테이너 운송을 수배를 해서 컨테이너로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사용하느냐 아니면 여러 소량 화물, 소액 화물들과 혼재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하주가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야드 입구라든지 아니면 CFS라든지 입구라든지 그런 곳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거나, 아니면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보내서 스파팅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스파팅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운송회사가 하주의 공장이나 창고에 빈 컨테이너를 보내주는 걸 스파팅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하주들이 화물을 채워 넣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적입을 해서 컨테이너를 복인을 하고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CY, CF에서 직접 넘겨주든 아니면 스파팅을 통해서 빈 컨테이너가 와서 매도인의 영업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를 하든, 결국 하주이자 매도인이자 수출자인 사람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주는 시점은 선박 근처가 아니라 선박의 화물을 선적하기 위한 항구의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매도인의 영업 구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FCA의 두 가지 지점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뭐였죠? 화물 터미널에서 넘겨줄 수도 있고 매도인의 영업 구내에서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의 형태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컨테이너 운송, 전기선 운송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그림과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화물이 인도가 됩니다. 하지만 FOB는 그걸 전제하지 않고 있어요.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 선적을 하는, 본선의 갑판에다가 적재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컨테이너 화물선이라든지 전기선의 운송 형태나 간행이랑은 FOB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만큼이 떠는 거죠. 매도인이 컨트롤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주는데, 이걸 더 넘어와서 선박의 본선에다가 적재할 때까지 매도인의 부담, 매도인의 위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과 오늘날의 FOB가 서로 맞지 않다. 차라리 FCL을 쓰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의 생각입니다. 많은 아직도 거래가 이 컨테이너 운송을 쓰면서 FO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OB를 쓰는데 컨테이너 운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컨테이너 운송에 간행하는 진행되는 그 어떤 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와 인커텀스 정형거래 조건이 안 맞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무론 시간에서 다 다룰 내용은 아니고 무역 계약론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FOB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FOB의 모습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 기준점을,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오른쪽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B의 특징은 선적지 매매 조건입니다. 선적지 매매 조건으로서 본선상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 인도 조건이고, 그리고 이 FOB 뒤에 적히는 장소는 당연히 포트 오브 시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본선 선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이런 부분들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FOB 조건이 오늘날의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국제운송 간행과 많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박을 수배를 해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다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지에서 출발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FOB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에다가 매도인이 물품 선적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수출지에서 출발하는 그런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위치하고 있는 매도인이 더 매수인에 비해서 운송을 위한 어떤 운송 업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더 쉽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직접 지정하고 매수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한 그런 지정된 선박에다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적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운송 계약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FOB가, 여러분들이 본 인커텀스 상의 FOB가 실무 단계에 와서 조금 변형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형태의 그림을 운송계약부 FOB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화증권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냥 흘러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FOB가 현실 인도 조건이에요.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 되는데, 이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선화증권은 실질적인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죠. 그리고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권리증권으로서 이 권리증권을 인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상징적 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상징적 인도는 사실 CIF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FOB는 현실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직접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선화증권을 유통을 한다든지 등의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현실 인도, 현물 인도로서의 FOB하고는 또 상충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특약부 FOB라고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캐시 온 딜리버리 혹은 캐시 온 딜리버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선에다가 화물을 올려놓는 행위와 동시 이행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신용장 방식을 사용을 한다거나 추진 방식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하는 식의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건을 전달하고,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물건을 전달하고 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거래와 FOB의 실제 사용하고의 괴리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F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CA를 공부할 때 제가 CPT, CIP를 놓고 그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FOB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FR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CIF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똑같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뭘까요? CFR의 경우에는 FCA와 CPT가 그랬던 것처럼 FOB와 CFR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FR입니다. 똑같이 FOB도 그렇고 CFR도 그렇고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의 분기점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 적재했을 때 끝납니다. 하지만 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양육항까지 운송되는 데 있어서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요 운임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여전히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지는, 본선 적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는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 적재 이후에 발생돼서 이 구역에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위험이라든지 뭐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오로지 매도인은 정해진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운임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이 CFR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FOB든 CFR이든 다 선적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분기, 위험 분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 본선 적재라는 행위를 통해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선적지 조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FOB의 경우에는 FOB 뒤에 장소를 insert name port of shipment라고 적죠. 하지만 CFR은 그렇지 않습니다. CFR은 매도인이 그렇게 정해진 운임을 부담을 해서 목적지에 가져다주는 그 목적 양육항을 여기 뒤에 적게 되어 있어요. insert name port of destination을 여기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선적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랑 같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뭐랑 같죠? CPT, CIP의 경우에도 이 물품이 매도인에서 운송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적었죠?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하는 그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Place of Destination을 적는 게 CPT, CIP였고 CFR과 뒤에서 보게 될 CIF는 뭐죠? Port of Destination을 적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FCA, CPT, CIP 그리고 FOB, CFR, CIF 이게 이 세 가지를 앞에 알파벳 대문자가 F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알파벳 시작하는 대문자가 같다라고 했지만 물론 그렇게도 묶어서 봐야 되지만 진짜로 이 인커텀스의 본질을 깨뚫기 위해서는 FCA, CPT, CIP를 이렇게 묶어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FOB와 CFR과 CIF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적으로 똑같아요. 선적지 조건입니다. 선적항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로큐어 해주는 걸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는 조건이 FOB, CFR, CIF예요. 이 FOB와 CFR, CIF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 매도인이 아무런 부담 없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다가 본선 적재 해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면 FO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죠.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자, 매도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그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면 CFR. 매도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고 보험회사를 만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조건으로? ICC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까지 들어주면 뭐가 된다? CIF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FOB, CFR, CIF가 이렇게 매도인의 역할이 커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똑같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해주는 그 기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같아요. 자, 그래서 CIF를 다시 정리를 하면 상징 인도입니다. 상징 인도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 CIF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관점에서 사용이 되다 보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게 매도인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선화증권이라는 서류가 등장을 합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서류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어떤 서류, 권리에 관한 권리증권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해주는 서류이고 운송인이 목적항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의 제시에 대해서 물품을 인도해주기로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운송 중의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권리는 결국에는 상징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물품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증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래서 서류, 상징물이죠. 실제 물품이 아니라 이 물품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인 이 종이 서류인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이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고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자신이 발행받는 그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CIF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신용장이나 아니면 추신과 같은 대금 결제 해수의 방식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를 하고 대금 결제를 해수하는 하한어음 결제 방식에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하한어음 취결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마 인커텀스가 끝나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한번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권리증권, 이 권리증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인도의 측면이 CIF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선적지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F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제 물품은 본선에서 적재하는 거죠. 선적한 본선에서. 그래서 본선 적재를 통해서 매도인이 자신의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CIF 뒤에 오는 목적항은 어디다? 목적항이다. 수입국에 있는 목적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CIF 유욕 이러면 유욕이 선적항이 아니죠. 유욕은 목적항입니다. 그러면 이 CIF 유욕에서 수입국은 미국이죠. 만약에 FOB 뉴욕이면 수출국이 미국인 것이죠. 수출을 위한 선적항이 뉴욕항인 것이고, 그리고 위험과 비용의 이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선 적재 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CIF 조건은 그렇게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뒤에서 다른 살펴볼 운송서류하고 다르게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매도인에서 운송인에게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증거물이고요. Proof of Delivery이고요. 그리고 운송계약서는 아니에요. 선화증권을 다시 한번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화증권 내에 실질적으로 하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운송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프리마 파스는 추정적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추정적 증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기능, 가장 큰 의미는 Document of Title of the Goods, 물품에 대한 권리, 타이틀을 가지는 서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지자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내밀었을 때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그 선화증권에 제시를 한 사람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서류가 선화증권입니다. 운송인에게 물품을 목적항에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류가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IF는 다른 인커텀스 조건하고 다르게 물품의 현실적 인도가 아니라 상징적 인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물품 그 자체를 본선에 적재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은행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추심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서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이 권리를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어떻게 넘겨줄 것이고 언제 넘겨줄 것이고 무엇을 대가로 넘겨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인커텀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금 결제 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실질적인 물건과 돈의 상징적인 동시 at the same time의 교환이라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완전히 일어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돈을 내고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이것이 서로에게 누가 돈 떼이거나 잘못된 물건이 온다라고 하는 그 상업적 위험, 신용 위험으로서 벗어나서 서로의 위험 부담과 의무 부담을 서로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개념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신용장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시기와 이게 선지급이냐 후지급이냐 동시지급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동시 이행과 관련돼서 가장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화증권이에요. 그래서 CIF에서는 필수적으로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이 서류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사용되는 선화증권은 클린 비엘이어야 하며 그리고 시프트 비엘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선적 선화증권 그리고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은행을 통해서든 직접을 통해서든 직접 넘겨주든 선화증권을 결국에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도인이 CIF의 경우에는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임을 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이미 선불로 지급된 프라이트 프리페이드 BL이에요. 이런 선화증권을 갖춰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로 선화증권을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CIF의 매도인입니다. 자, 그리고 CIF에 있어서는 보험이 쓰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유의한 조건이죠. 하나는 CIP 그리고 여기 CIF 두 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부분? CIP의 경우에는 인커텀스 2020 개정으로 ICCA 조건으로 보험 부보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해줘야 했지만 CIF는 여전히 ICC의 최소 담보 조건인 ICC나 FPA 조건으로 보험 부보를 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CIP의 경우에는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가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 CIF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CIF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보험 부보의 조건을 ICC, A, B, C 중에 고를 수 있지만 항공 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올 리스크 조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IP의 경우에는 ICCA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하고 CIF의 경우에는 ICCC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인커텀스를 제정한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릴 게 아닌 것이 그 ICCA로 하든 ICC로 하든 그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합의해서 추가적인 보험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IF 조건을 사용을 하더라도 인커텀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ICCC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지 않고 ICCA로 보험을 부보해도 돼요. 뭐만 이루어진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ICCC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고요. 가격 또한 CIF 가격의 110%, 이 10% 추가로 붙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마진을 추가로 붙여서 110%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보험 계약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들어주는 인커텀스 조건이 유의하게 CIF와 CIP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CIF는 ICCC를 이야기하고 있고 CIP는 ICCA를 들어야 된다.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인커텀스에서 규정된 이 규정들은 뭐 다르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IF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CIF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무엇을 부담을 해주는 것이죠. 부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커미션, 수수료라든지
한 리스크에 대한 한전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주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가격에다가 그 주 운송 구간의 운임에다가 보험료까지 내주는 게 CIF였잖아요. 이 CIF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CIFN-C, CIFN-E, CIFN-I, 수수료, 한전 비용, 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랜디드, 양육 비용까지, 우리가 물품을 내리는 양육 비용 있죠. 그리고 클리어드, 커스텀 듀티 페이드, 이런 식으로. 사실 CIF 커스텀 듀티 페이드까지 써버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DDP랑 차이가 없어져요. DDP랑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CIF 조건의 변질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냐, 이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인커텀스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국제상업회의소인 ICC가 만들어놓은 국제무역을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국제적인 기준, 게임의 규칙, 템플릿, 그리고 하나의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했다면, 자신들의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든 무역계약서든 이런 곳에다가 인커텀스 2020에 따라서 자신들은 인커텀스 2020의 CIF를 쓴다, 이렇게 중거 문헌을 삽입을 하고 인커텀스 2020 CIF에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서로 간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매도인은 인커텀스 2020에 있는 CIF에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인커텀스 상에 있는 CIF를 이용을 해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커텀스 2020 CIF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자신들이 합의해서 혼자 단독으로 말고 청약과 승낙이든 어떠한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그 인커텀스 2020의 CIF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일부를 조정하고 추가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들 거래를 하는데 양 당사자가 큰 불만 없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추가적인 변경이나 변형이 너무 많아지면, CIF 규칙의 본질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지면 그것은 차라리 CIF를 쓰지 말고 CIF를 변경해서 쓰거나 CIF를 조정해서 쓰거나 CIF를 어떤 다른 형태로 추가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들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거래의 본질, 거래의 내용에 맞는 인커텀스 조건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이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쓰이냐라고 물었을 때 횟수로는 혹은 통계적으로는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FOB와 CIF가 인커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없다. 극히 없고 이것을 좀 바꿔서 변형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커텀스 2020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봤고, CISG로 넘어가야 되는데, CISG 뭐 요거 한 4페이지 정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CISG와 관련된 주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계약론에서 주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 내용과 함께 살펴봐도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